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흔히들 가요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표절 문제입니다. 이젠 연례 행사가 아니라 원리 행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표절은 꼭 우리나라에만 만연한 행위는 아닙니다. 대중음악의 중심인 미국과 영국에서도 표절 시비는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명곡으로 기억하는 곡들도 표절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비틀즈의 Come Together입니다. 비틀즈의 에비로드에 수록된 비틀즈의 가장 유명한 곡들 중 하나죠. 하지만 이 노래는 척 베리의 You Can Catch Me를 표절한 곡이었습니다. 노래를 작곡한 존 레논은 결국 척 베리의 저작권을 담당하는 회사에게 $6,795를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OST 중 하나죠. 고스트버스터즈의 주제가 또 표절이었습니다. 휴일 루이스 앤더 뉴스의 I Want a New Drug을 표절했죠. 고스트버스터즈의 작곡가인 레이 파커 주니어는 이 소송을 10년 이상 끝끝에 법정 밖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좋은 곡을 만들고 싶은 마음과 곡이 나오지 않을 때의 짜증은 결국 표절이라는 잘못된 과정을 밟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히트곡이 결국 자신의 명성을 얼룩지게 하는 오점이 된다는 것만 기억하더라도 표절 논란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적어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음악은 고스트버스터즈의 원곡이 된 휴일 루이스 앤더 뉴스의 I Want a New Drug 듣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이 $100짜리 위조 지폐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기사 보셨죠?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 휴게철 해외 여행객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 관광객들 또 우리 금융기관 피해 사례도 늘 것 같습니다. 이 조금이라도 알아두면 그래도 이런 피해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위조 지폐 감별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은행의 위변조 대응센터 원진호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미국 $100짜리 위조 지폐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도 다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미국 $100는 지난해 10월에 위변조 방지 장치가 강화된 신권이 발행이 됐습니다. 네. 이 신권 발행의 영향으로 기존 국권 위패의 물량이 풀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신권하고 국권이 같이 사용되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누가 만든 것들, 중국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미국 비밀 검찰국에 의하면, 예. 남미 지역인 페루나 콜롬비아 지역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예. 저희 국내로 반입되는 위패들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서 네. 국내로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정교한 $100짜리 위조 지폐를 슈퍼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슈퍼노트. 맞습니다. 그렇게 막 정교한 거는 그냥 $100짜리로 인정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아, 그렇죠. 북한에서도 오히려 북한이 범인이다 슈퍼노트 이런 얘기도 실은 좀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요? 뭐 그런 말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중국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북한, 예. 북한을 의심을 하지만, 네. 북한이 제조를 하고 있다는 증거 자료는 없거든요. 썰이네요, 일종의 그냥 네, 이야기들.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건 좀 긍정적인 이야기 같은데, 뭐, 네. $100짜리 위조 지폐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반면에 원화 관련 지폐들의 이 위조 지폐는 계속 줄고 있다. 40%나 감소했다. 이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위조 방지 장치가 강화된 이제 신권이 발행이 되면서 위패 발견량이 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국권 5,000원 건의 위패를 5만 장이나 만든 위패범이 작년 6월에 검거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예. 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뭐 이 범인 중에서도 범인을 잡은 거네요. 검거를 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럼 만들었던 위패가 상당히 많았었나 봐요, 그동안에는. 5,000원짜리 국권이 5만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네.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원화 관련 위패는 역시 그만큼 우리 기술이 좀 발달했다. 그렇죠. 이제 위조 방지 장치가 강화됐기 때문에 네. 만들기가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네. 이런 위조 지폐 같은 것들은 주로 어디서 많이 쓸까요? 이런 위조 지폐 유통범들이. 5,000원권 그 위패를 만든 위패범은 주로 CCTV가 없는 그 작은 슈퍼에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소매점에서 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규모 이런 거가 잘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을 텐데, 네네. 국내에서 위조 지폐는 한 1년에 어느 정도, 얼만큼의 규모로 발견되고 있습니까? 한국 원화 기준으로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013년에는 3,585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3,500장 정도. 네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네. 그만큼 우리 위조 방지 기술이 이제 발달됐다 하는데 제가 딱 떠오르는 방법은 이렇게 지폐를 들어가지고 불빛 보면은 이제 홀로그램 뜨는 거 정도거든요. 네네. 지금은 그 이상이죠? 좀 그렇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위조 방지 장치 중에 이제 제일 잘 알고 계신 게 수문 그림이죠. 네. 밝은 빛에 비춰보면 저희 5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초상화인 심사인당의 초상화가 수문 그림으로 나타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뒷면에 보시면 5만이라는 액면 금액을 나타내는 숫자가 있습니다. 네. 이 숫자에 색변한 잉크를 사용을 해서요. 색 변환 잉크. 네네. 그러니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그 숨은 그림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면은. 네. 심사입니다. 그 기술은 네. 정말 어렵습니까? 그거는 흉내 못 냅니까? 일반 중저급 위패에서는 거의 흉내를 못 내고요. 네. 보통 이제 앞면이나 뒷면에 예. 투명 잉크를 사용을 해서 네. 직접 그려 넣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위패 같은 경우는 밝은 빛에 비춰도 수문 그림이 나오고 예. 비추지 않아도 수문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항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위조 지폐네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슈퍼노트급 같은 경우는 이 수문 그림까지도 예. 거의 동일하게 위조를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색변환으로 찾아냅니까, 보통? 네, 그것까지 일반인들이 똑같은? 제일 보기 쉬운 거는 그냥 수문 그림, 네. 그다음에 색변한 잉크. 트렌드도 좀 있을까요? 위조 지폐 트렌드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좀 파악이 됩니까? 보통 그 초정밀 위패 일명 그 슈퍼노트라고 네. 하죠. 네. 요즘은 이 슈퍼노트보다는 만들기가 좀 쉬운 중저급의 위패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대중화가 됐군요.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인 뉴스 아닙니까? 그렇죠? 위조 지폐계의 선수급들이 장인들은 많이 그동안 구속되고 이제 좀 네. 처벌이 됐나 봅니다. 네네, 맞습니다. 한결 우리 원준호 과장님은 네. 편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동안 이제 감별 작업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에피소드나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요? 이 위패가 보통 그 앞면 뒷면이 대부분은 다 위패인데요. 네. 제가
본 위패 중에는 앞면은 진패인데 네. 뒷면이 위패인 경우도 있고요. 그건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진패를 예. 이게 앞면하고 뒷면 붙여 있는 부분을 떼내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를 떼내면 위패로 만들면 두 장에서 10만 원을 만들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접어서 쓰면 진패처럼 보이겠죠. 한면은 앞면이나 뒷면은 진패이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 이제 숨은 그림이 그 초상화의 인물이 나타나는데 네. 인물이 아닌 만화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위패도 있었습니다. 만화 영상을 거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네네. 그런 의도는 뭡니까? 관장님 보시기에. 난 기술이 이 정도다 뭐 이런 거 과시하는 건가요? 그거는 일반 학생들이 장난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이제 현금 주고받고 아까 동네 슈퍼마켓 또 CCTV 없는 곳에서 이런 위조 지폐를 이제 범인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네. 우리 일반인들 혹은 네. 이제 슈퍼 우리 사장님들이 네네. 좀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감별법 같은 게 있을까요? 감별법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네. 일반인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의심이 되는 지폐가 있으면 네. 본인이 갖고 있는 진폐하고 네. 이 의심이 되는 돈을 같이 비교를 하시면 이제 쉽게 위조 지폐 여부를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위조 방지 장치 중에 하나인 숨은 그림. 네. 그다음에 색변한 잉크. 네. 이 정도 보시고 같이 전체적인 인쇄 상태를 보시면 네. 확연하게 특히 저희 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예. 확연하게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거의 숨은 그림이 네네. 확실하고 또 대중적인 감별법입니다. 그렇죠. 많이 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에 앞서서 좀 주의 깊게 이렇게 바라보는 게 더 필요한 습관 같아요. 그렇죠. 아예. 네네. 네, 맞습니다. 해외 여행객들 이제 달러나 유로화 같은 거에도 좀 비슷한 감별법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통화에는 이 유변조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미국 달러에도 숨은 그림이 있고 색변한 잉크가 있거든요. 비슷합니다, 우리랑. 네네. 네.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진폐하고 같이 이 유변조 방지 요소를 비교해 보시면 예. 좀 더 쉽게 위패를 좀 가려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달러도 우리 원화랑 거의 비슷한. 예. 네, 감별법입니다. 맞습니다. 이 위조 지폐 발견해서 신고하게 되면 그 다음 과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해요. 잘 못 들었습니다. 위조 지폐를 제가 발견했어요. 네.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러면은 네네. 포상금이나 이런 혜택이 있습니까? 포상금이요? 네. 전 세계적으로 포상금 등의 혜택을 주는 나라는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바꿔서 제가 묻겠습니다. 네네. 제가 큰 거래를 했는데 네. 이제 제가 받은 게 다 위조 지폐인 거예요. 네네네. 그럼 이거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되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받은 사람한테 청구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그럼 제가 그냥 피해를 다 뒤집어 쓰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받으실 때 확인을 인지를 못하면 예. 대부분 이제 피해를 보셔야겠죠. 고스란히요. 네네네. 이건 좀 약간 안타까운 부분 같은데요? 그렇죠. 안타깝긴 한데 네. 위패를 본인이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거를 또 보상을 받을 때가 있으면 본인이 만들어서 또 보상 받을 수 있는 악용 사례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의도적인 또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그렇죠. 예.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네네네. 지금 국내에서 가장 흔한 위조 지폐가 5만 원권입니까? 아니면 만 원권입니까? 만 원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아직 5,000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네. 5,000원권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오고요. 예. 5만 원짜리는 그러니까 고액권일수록 유변조 방지 장치가 강화가 돼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5만 원짜리는 다른 권종에 비해서 발견되는 양이 적게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골목 상권의 슈퍼 사장님들은 5,000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받았을 때 한번 네. 이렇게 딱딱 해서 쫙 네. 한번 펴보는 그런 습관은 좀 그렇죠.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도움 말씀 참 큰 도움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진호 외환은행 위변조 대응센터 과장이었습니다. 우리의
아이의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네, 잠시 후 4부에서는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코너하고 또 알짜 부동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뒤집기 코너에서는 코스닥과 코스피의 변동에 대해서 짚어보고요. 알짜 부동산에서는 후분양 아파트, 저도 관심 많은데 이 후분양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보내주십시오. 이 문자 메시지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샵 0945번 또는 YTN 라디오의 앱 예스 아니면 웹사이트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생생경제 페이지에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주소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고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 4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 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민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있는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는 의미에서는 둘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은 사실상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공공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지역이 너무 낙후해서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싶으면 정부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해서 집과 상가를 새로 짓고 도로나 상하수도를 새로 깔아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겁니다. 재개발을 할 때는 기존에 살던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2009년 용산 사태를 일으켰던 용산 재개발이 대표적인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재건축은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입니다. 건물 주인들이 모여서 조합을 구성하고 새로 집을 지을 건설사를 정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서 아파트를 짓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모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 농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옵션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합니다.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길게 살펴보는 시간, 경제 뉴스 뒤집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이 코스피와 코스닥 차별합니다.
코스피는 잘 나가는데 코스닥 왜 이렇게 주춤하지? 이제 이런 의문을 좀 풀 생각인데 이 이야기에 앞서서요. 최근 좀 보면은 미국과 유럽 증시가 주춤하고 조정받고 이런 반면에 우리 한국하고 중국 증시는 좀 잘 나갑니다. 그렇죠? 예, 예. 또 그동안엔 한국 증시에 대해서 글로벌 왕따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이 문제도 먼저 짚어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최근 글로벌 전체 주식시장 동향 어땠을까요? 예. 작년 올 상반기까지는 미국 등 선진국 주가가 많이 올랐었어요. 예. 근데 올 하반기 들어가지고 좀 모양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올 상반기에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는 S&P 500 6% 올랐죠. 예. 근데 중국 주가는 한 3% 떨어졌었거든요. 예. 우리나라 주가도 거의 정체됐었고요. 예. 근데 하반기 들어서 미국 주가는 최근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 주가는 거의 8% 이상 올랐거든요. 예. 7월 이후만.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어제 오늘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3% 이상 올랐고, 근데 코스닥이 상반기에 7% 올랐는데 하반기 들어와서는 코스피보다는 다소 상승세가 둔화되는 2%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김영익 교수님, 이제 이렇게 선진국 주식시장, 미국, 유럽 조정받고 이제 서서히 하락하는데 왜 중국은 이렇게 뒤늦게 힘을 좀 받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경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OECD에서 경기 선행지수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미국 등 선진국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 좋았었어요. 계속 올라왔었죠. 네. 근데 중국 등 아시아 경기 선행지수는 계속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경기를 반영하고 선진국 주가는 올랐는데 아시아 경제는 나쁘고 주가도 못 올랐었죠. 네네네. 근데 이 아시아 선행지수 보니까 최근에 선진국 선행지수는 주춤거리인데 아시아 경제 선행지수는 오히려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그중에서도 아시아 주식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경기가 지금 경착륙하지 않을까 예. 이런 우려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네. 작은 미니 부양책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양책을 조금씩 내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양책 때문에 중국 주가가 최근에 다른 나라 주가보다 더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표로는 중국도 역시 약간 좀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이제 거기에다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게 두 개가 겹쳐진 거죠. 예. 그동안 중국이 경착륙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제시됐었는데요. 네. 물론 중국 경제가 10%에서 성장률이 7%로 한 단계 둔화되지만은 네. 그래도 하반기 경제 지표는 상반기보다 나을 것이다. 실제로 PMI 지수 이런 지수들이 좀씩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 분석을 보면은요, 미국, 유럽에서 이제 할 만큼 한 자본들 이제 먹을 만큼 다 먹은 자본들이 이제 아시아로 좀 와서 중국하고 한국 증시에 좀 왔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게 또 바꿔 생각하면은 현재 미국 주식시장 이런 주가 수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 버블 단계에 온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버블이 아닌가 이런 논쟁이 심화되고 있죠. 예. 근데 제가 생각해도 약간 버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버블이 그 정도의 문제인데요. 네. 제가 연구해 보면 미국 주가는 장기적으로 미국 산업 생산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산업 생산하고요. 네. 예. 산업 생산이 이제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2001년에 2002년 그때 미국 주가가 경기에 너무 앞서가면서 버블이 발생했는데요. 네. 그때 산업 생산의 주가 한 20% 정도 앞서갔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앞서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미국 투자자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가지고 좀 주식을 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식과 예상 매입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지금 6월까지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만 4,643억 달러 정도로 사상 최고치 기록했거든요. 네. 근데 항상 이렇게 예상 매입이 많았을 때 주식시장이 버블이 발생했고 그 뒤에 주가가 상당기가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시장에 버블이 생성됐다가 꺼지는 모습이 부분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교수님도 좀 버블을 인정하신다면 미국 시장, 유럽 선진 시장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데가 선진국 중에서 독일하고 미국이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런 나라들 보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네. 조금 조심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이제 미국 큰형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보고 같이 떨어지는 건데 우리가 일부에서도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은 미국 증시를 보지 말고 중국 증시를 봐야 할 때다.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이걸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과거에는 우리나라 주가가 미국 주가와 상당한 게 많이 같이 움직였었는데요. 네. 최근 25일 이렇게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미국 주가하고는 오히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고요. 네. 중국 주가하고는 상관계수가 0.9, 그러니까 90% 이상이 중국 주가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대중 수출 비중이 너무 높아졌거든요. 중국 영향력이요. 네. 네, 우리나라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 한 10% 정도 됐었어요. 예. 작년에 26%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우리나라 중국 의존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네, 중국 경제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한국 경제도 영향을 받고 주식시장도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 이제 비관론자라고 하겠습니다. 걱정이 좀 많으신 분들은 미국과 유럽이 주춤하면 한데 과연 중국은 혼자 잘 독야 청청할 수 있을까? 중국 증시도 당연히 미국, 유럽 흔들어지면 같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도 곧 하락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의견을 피력하시기도 하거든요. 결국 중국이 어떻게 될까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정도의 차이 문제인데요. 예. 네, 미국 주가가 조금 떨어지면은 큰 문제가 없죠. 네. 미국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은 사실 중국 주가도 오를 수 없고요. 예. 그 주가도 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8월 달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조심해야 된다. 예. 그리고 미국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미국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으로 돈이 덜 들어오게 되거든요. 예. 최근 우리 주가가 오른 것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주가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네. 올랐었는데 예. 만약 또 미국 주시장 폭락하고 유럽 빠지고 돈이 안 들어오면은 예. 외국인들도 우리 주식을 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국 주가가 서서히 떨어지면은 중국 주가 문제 없고 우리 주가도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는데 네. 미국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면은 네. 우리 주가도 그 영향권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 미국, 유럽 상관없이 중국, 한국 주식시장 계속 간다. 이런 건 너무 낙관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로 가볼게요. 이제 코스닥과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이렇게 막 달리고 있는데 코스닥만 조정을 받고 그것도 큰 폭의 조정 아니었습니까? 걱정도 많으시고 왜 이러는 거야? 또 원인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많이 올랐죠. 네. 예, 상반기도 그랬고 하반기에 들어와서 조금 주춤거립니다만 연간 전체적으로는 코스닥이 더 많이 올랐거든요. 네. 최근에 코스닥이 주춤거리고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이유는 그렇죠. 예. 외국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서 많이 사거든요. 예.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코스피 시장에서는 4조 원 이상 순매수를 했거든요. 예. 근데 코스닥은 약 2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기관들도 그렇게 주식 많이 안 사고 주식형 펀드에서 아시다시피 계속 돈이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사는 코스피는 오르고 네. 코스닥은 외국인이 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듣고 보면은 정말 간단한데 이게 또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서 오른 거였고 또 코스닥이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외국인 투자자가 팔아서 이제 떨어진 겁니다. 네, 사실 우리 시장이 너무 외국인 의존도가 높아졌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개인 금융자산에서 주식 비중이 2007년에 21%까지 올라갔는데 네. 지금 16.7% 정도가 떨어졌어요. 네. 개인들이 주식 투자 안 하고 그다음에 은행 등 기관 투자가들도 과거보다 주식 비중을 많이 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 국민연금 빼놓고는 별로 주식을 살 주체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좀 사면 주가 올라오고 팔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데요. 예. 지금 주로 코스피 시장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럼 이제 앞으로의 전망 좀 더 길게 보면 하반기의 주식 전망도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전망하고 분석하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왜 교수님은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미국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식시장도 이달에는 별로 안 좋을 것이다. 네. 주가가 최근에 2,080 넘고 그러다 보니까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는데. 많이 나와요. 예, 좀 조심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2,000 밑으로 떨어지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이달에는요. 예. 예, 근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보면은 네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더 좋을 거로 보는데 상반기 우리나라 코스피 평균 주가가 1970 정도 됐었거든요. 네. 하반기는 한 2080 정도가 아닐까. 네, 거기서 상하 90% 정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수준에서 비싼 수준입니다만 2000 밑으로 내려가면 사고 네. 2150 정도 가면 팔고 네. 이런 박스권이 계속되리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박스권인데 한 2080 크게 보면 좀 더 보면 2100의 이 박스권 상단의 이 벽은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거기 치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거는 기업 수익이 결국 들어야 되죠. 실적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가 기업소득, 가계소득을 이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당금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금을 너무 적게 주고 있어요. 네, 배당금이 오히려 2008년에 정점을 치고 작년에는 주당 배당금이 505대에서 384원으로 떨어졌는데요. 예. 제가 분석해보면 배당금이 1% 늘어나면은 주가가 1.1% 정도 오르거든요. 예, 연관성이 있습니다, 배당하고. 예, 작년에 우리나라 배당 수익률이 1.1%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예. 만약 배당 수익률이 2%, 3%까지 가면은 주가가 2,800, 3,000까지도 갈 수가 있죠. 네. 근데 과연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배당을 줄 것인가? 네. 네,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 세제 개편안은 나왔습니다. 배당소득 증대 관련한 세제는요. 그 결과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생생 알짜 부동산. 알면 돈 되는 부동산 정보, 또 부동산 경매 정보 콕콕 집어드리는 알짜 부동산 코너입니다. 이 세준코리아 김학권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해볼 주제가 아파트 후분양제입니다. 그렇죠. 미국 외국에서는 특히 이렇게 후분양제가 많아요. 아파트 다 딱 지어놓은 다음에 와서 사든가 들어오시든가 하세요 이런 건데 그렇죠. 우리는 선분양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이제는 후분양제를 확대하겠다 이런 방안 내놓고 좀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배경 뭐라고 보고 계세요? 사실 그 새 경제팀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주택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예. 현재 이제 주택 공급 방식은 선분양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공급 과잉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수요가 분양 시장으로만 몰린다. 예. 기존 주택 시장이 상당히 좀 회복이 더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공급하고 주택 수요 분산을 통해서 좀 이렇게 수요를 좀 매매 수요로 좀 유입을 기대를 좀 하고 있죠. 예. 그 이면에 이제 신규 분양 시장 현황을 좀 들여다보면은 예.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청약 경쟁률이 수십 대 1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 분양만 사실은 기다리지 기존 주택 시장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있거든요.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경기 회복이 절실하잖아요. 네. 경기 회복을 하려면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관건이고. 어쨌든 거래는 돼야 되니까. 그렇죠. 부동산 네. 시장의 회복에는 주택시장 정상화가 관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든지 기존 주택시장 활성화를 좀 깨야 되는 측면에서 이번에 네. 후분양제 방안을 좀 추진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일종의 이면인데 후분양제를 하면은 어떻게 됐건 간에 공급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단기간에 공급은 줄어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틈을 이용해서 기존 주택에 좀 매매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이면이나 음모도 아니네요. 이게 이제 이겁니다, 목표가.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후분양제를 하려면은 우리 이제 건설사들 또 민간 참여 업체들이 이럴 능력도 돼야 되고요. 그렇죠. 당연하죠. 자금이나 이런 게. 네. 이 건설사에서 좀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역량이 됩니까? 우리나라?
현재의 주택 공급 구조는 업체들이 선분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예. 예를 들면 토지를 구입하고 뭐 공사를 하려면 박대응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네. 여기서 사실 금융권의 PF도 좀 쉽지 않고 대출금리도 감당하기 상당히 어렵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공공기관, LH라든지 지방공사 같은 데서 또 택지 공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같은 경우도 그 사업을 하려면 토지대를 완납을 또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아, 완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다양한 뭐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공공택지 내에 사실은 공동주택 용지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 권한을 좀 미리 주고 또 국민주택금에서 건설 자금을 저리로 또 대출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될까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김학곤 대표님은? 이게 지금 기관에서 분양하는 거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후분양 제도요. 그렇죠. 지금 40% 이제 물론 처음에 40% 지금 60%까지 확대가 됐는데 네. 40%의 공사가 진행된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은 사실은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정부의 의지고 아까 얘기했던 뭐 금융이라든지 토지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네. 그 건설업체들한테 뭔가 좀 당근을 줘야지만 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좀 더 구체적이고 더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된다. 당연하죠. 예. 근데 이제 후분양제도 하면 저도 그렇게 느끼는 거지만 좀 깔끔하다, 정정당당하다 이런 이미지를 받습니다. 왜냐면은 제대로 된 딱 아파트 딱 지어진 후에 그거를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수요자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단점도 있을 것 같고요. 후분양제도, 아파트 후분양제도의 장점과 단점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정부나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공급 물량 조정하고 수요 분산을 통해서 네. 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있죠.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실물을 보고 소비자들이 상품을 또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실 공사라든지 허위 과장 광고라든지 그러니까 계약자 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네. 그다음에 건설업체들이 뭐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일도 방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소비자 입장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 그렇죠. 실물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품 선택하기가 쉽죠. 예.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대두가 될 수가 있어요. 아, 예. 토지대나 공사비 등 금융비용을 이제 분양가에 전가를 할 경우 네. 분양가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80% 이상 됐을 때, 공정이 80% 이상 분양을 하게 되면 네. 입주까지는 안 남거든요. 네. 그 짧은 기간에 또 많은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늘어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럼 선분양 제도가요.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 아파트 가격이요. 뭐 원가라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설비를 좀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그 PF 자금을 조달하는데 예. 뭐 금융기관에서 아니면 정부에서 뭐 공인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어떤 공사비라는 것들을 지원해준다든지.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우리나라 택지 개발은 거의 지금 LH공사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LH공사에서 공급하는 택지를 일부 계약금 내고 토지 때는 사업할 때 낸다든지 네. 분양할 때 낸다든지 분양을 해서 이렇게 나눠낸다든지 네. 이렇게 하면은 어떤 택지비에 대한 금리 부분들이 많이 상쇄되기 때문에 네. 분양가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주고 후분양으로 전환한다면 모든 비용들을 이제 민간업체들이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런 비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양가에 다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소비자들이 손해 볼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미국의 부동산의 거의 아이콘 아닙니까?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맨날 강의할 때마다 아파트 꼭 사라. 왜 그러냐면은 이 아파트를 무너뜨리고 다시 건설하려고 하면은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몇 배가 더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된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게 후분양제니까 그런 얘기가 어느 정도 공감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선분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계약자들의 돈을 거의 저리가 아니라 무상으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건설사 입장에서는 건설비 절감 효과가 있다. 당연하죠. 이게 또 다른 또 그런 이면이 있습니다. 이 후분양 제도의 장단점에는요. 대표님 이제 후분양 제도가 글쎄 이게 본격화될지 또 확산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시행되고 구체화가 된다면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분양 시장에 좀 변화 있을까요? 변화가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요. 우선 선분양하고 후분양이 병행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착이 되면 주택시장 활성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한쪽으로 보면 너무 이제 후분양만 만약에 나는 후분양만 업체들 다 진행을 한다 하면 네. 아까 1-2년간의 그 공백 기간이 생겨버리거든요. 예. 그러면은 전월세 값이 그 사이에 급등할 수가 있죠.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네. 여기다 이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주택가, 전세값이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고. 네. 또 그 한꺼번에 많은 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들이 좋은 자기 아파트를 선점할 수가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역으로 실수요자들이 뭐 손해 볼 수 있는 상황도 올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게, 이게 수요자 입장에서도 선분양 같은 경우에는 계획적으로 얼마 내니까 자금을 맞출 수 있는데, 후분양은 한 번에 또 목돈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지금 이제 그 선분양 같은 경우는 계약금 뭐 많게는 10%, 예. 5%만 내고, 정도보면 보통 그 이자 후불자라든지 무이자를 다 해주거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60%는 뭐 집단대출을 해가지고, 그걸 대출을 다 해주는데, 예. 이게 이제 후분양이면 아까 입주 기간이 불가별로 안 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자기가 살던 집도 뭐 처분을 하고 또 이사를 가려면 처분을 해야 되는 거고, 목돈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그 자금을 못 맞춰가지고, 그럼 자금력 있는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뭐 유래신도시 같이 인기가 있는 지역들은 막 그 집중적으로 매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사가지고 또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면은 네. 피해는 진짜 집이 필요로 한 서민들, 실수요자들이 볼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 후분양 제도로 해서 또 공급을 줄인다고 해도 이게 매매로 안 가고 진짜 또 전세 월세로 하면서 그 아파트 기다릴 수 있을 테니까 그렇죠. 매매 활성화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또 후분양제가 되면은 우리 7802님 이 청취자분이 방금 급한 질문 왔는데 청약 통장은 또 사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따로 규제 뭐 제도 정해야죠. 이제 지금 이제 정부가 청약 통장 사용에 관한 또 자격에 관한 것들을 많이 지금 완화를 하고 있는데 예. 아마 청약 자격 청약에 대한 것도 대폭 손질을 아마 해야죠. 예, 소비자들의 어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없죠. 예. 후분양 제도 일단은 이제 수요자, 실수요자, 소비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좀 대응하고 기다려야 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데 그 상품을 좀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건설업체 부도 걱정은 덜게 돼서 뭐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선분양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도금 대출을 집단 대출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신용에 큰 문제가 없다면 고정금리에다가 60% 이상 자동 대출이 사실 되거든요. 그나마 낮은 금리로. 그렇죠. 근데 후분양이 되면 후분양이 곧바로 이제 준공을 하면 예. 이게 이제 담보대출로 사실 전환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신용이 약한 뭐 수요자인 같은 경우 대출 금액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 금리 부담도 사실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벽을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실제 분양받을 그 아파트의 위치라든지 네. 이제 돈 배치, 조망 그리고 자금 계획도 철저히 세워야지만이 뭐 좋은 아파트, 좋은 주택을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부가 추진 중인 후분양 제도, 이 부동산 후분양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코리아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버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안방마님인 김은경 기자는요 내일 돌아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요 매주 목요일에는 생생경제 4부에서 자동차 프로그램이 새롭게 생긴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4시 30분부터 30분간 방송되는 국내 최초의 라디오 자동차 전문 프로그램 권영주의 카 좋다. 아주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전문 기자 권영주 기자가 진행을 하고요. 생생한 라디오 시승기와 자동차 CEO 열전 그리고 정비의 신에게 듣는 정비 상식까지 아주 많은 상식들이 담긴다고 합니다. 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제 오늘 생생경제 진행했던 저 정철진은 이만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인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 덥습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정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